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 뉴스 속보에서도 여러분 들으셨겠습니다만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39분경에 다시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7시 30분 국가안전보장회의죠. NSC 소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8일 만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가 다음 달 미국 본토로 출발해서 서태평양에 진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태평양 지역에는 이미 칼 빈슨, 로널드 레이건 항모 두 척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다 니미츠함까지 가세한다면 미국의 항모 11척 중에 3척이 일시적으로나마 특정 지역에 동시에 전개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반도의 상황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박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청와대가 주말 동안 요 얘기 전에 참 북한 미사일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북한 5시 39분경에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는데 지금 뭐 속보 나오는 거 보니까 스쿼드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예. 5시 39분경에 이제 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 스쿼드계 미사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스쿼드계라고 한다고 한다면 가장 짧은 것은 비행거리가 사거리가 한 150km 정도. 예, 예. 좀 긴 것은 이제 300에서 5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거리 이제 미사일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고요. 원래 이제 그 원산 비행장 근처에서는 그 지난 3월에도 몇 차례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지만 이제 공중 폭발하거나 실패한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예. 그때는 이제 그 무수단 계열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스쿼드 계열의 이제 미사일은 그 단거리 미사일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시험 발사가 아니고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그 보여주기식으로 이제 발사를 한 셈인데 어떤 의도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북한은 자꾸 미사일 쏘고 미항모는 들어오고 이게 참. 자, 청와대가 주말 동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를 중단한 야당 설득에 지금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있죠? 네. 그러나 그 야당들이 그 청문 절차 그 재개에 나설지는 좀 불투명한데요. 이 국민의당이나 그 자유한국당, 이 바른정당은 고위공직자 그 임명배제 5원칙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예. 그러나 그 청와대 쪽에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 사과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 저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주말에 그 청와대 그 정무라인 총동원이 됐습니다. 야권 설득에 나섰는데요. 27일에는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그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그 인사청문 특위의 그 야당 간사들을 만나서 이제 설득에 나섰고 어제는 이제 그 정병원 이 정무수석이 이 김동철 국민의당 그 원내대표 등 여당 그 원내 지도부에 만났습니다. 이 정병원 정무수석은 오늘도 그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그 정례 회동에도 그 참석을 해서 이제 5개국 그 특사 방문 결과 등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예, 근데 야권은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이죠. 네, 이제 그 점이 쟁점인데. 자, 그러나 이제 그 청와대는 이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직접 사과에 나설 경우에는 이제 그 비슷한 일들이 발생을 할 때마다 야권이 그 대통령의 그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 대통령이 그 직접 사과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러나 이제 그 국민에게는 그 직접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주재하는 그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어떤
방식으로든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는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이제 청와대 수석 비서관 워크숍을 가졌죠. 거기에서 위장 전입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 인사 기준과 관련해서 더욱 세부적인 기준이 좀 필요하다. 여기에 좀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너무 좀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현실과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이를 좀 세부적으로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부동산 투기 등을 위한 위장 전입과 이 생활형 위장 전입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들이 좀 모여졌다고 하죠. 예. 자, 어제 더불어민주당 워크숍 했다고 그러죠? 네. 네. 자, 이제 9년 만에 집권 여당으로서의 워크숍이었죠. 네,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좀 태도와 마음가짐 그리고 이제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특히 이제 6월 임시국회를 개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100여 명이 참석을 했지만 원래는 보통 이제 이런 워크숍을 가지면 1박 2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박 2일이 아니고 어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일로 하루로 했습니다. 이해찬 의원이 성공한 정부를 위한 당청 관계와 여당 의원의 자세 이런 주제로 이제 강연을 했죠. 네. 참여정부 때 이제 국무총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를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첫째, 이 당정 협의가 잘 돼야 된다. 당내 혼선이 좀 최소화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당에서 이 당청 협의가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당에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당에서 사안별 의제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게 행정부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의 보고도 이 겉핥기식으로 끝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당이 사안별 의제를 주도해 나갈 정도의 체계적이고 탄탄한 준비 그리고 타임리한 시의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당에서 문서가 새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하나만한 보고를 하게 된다. 그러면 상호 신뢰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강조를 했고요. 이 정권 초반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참여정부 때는 좀 실기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 분명하고 힘 있는 메시지를 좀 전달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됐으니 최순실 게이트 이쯤에서 끝내자. 이래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제대로 좀 파헤쳐야 된다. 이런 점을 좀 강조했다고 합니다. 정권 초반 6개월. 근데 이게 인수위가 없이 출발했으니까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8개월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보통 다른 정권은 2개월이 인수위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이번에 인수위가 없는 게 새 정부로서는 오히려 좀 다행이 아닐까 싶은 이런 이제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어떻든 그러나 이제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자,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두 딸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또 불거졌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참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누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들 또 이렇게 걸리네요.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두 딸이 지난 2014년 이제 공동 명의로 경남 거제시 동구면에 있는 1억 6천만 원짜리 물론 이제 이거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이렇게 좀 저기를 했겠죠. 2층 단독주택을 이제 구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 강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는 지난 23일에 각각 증여세 232만 원씩을 이제 납부를 했다고 그러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지명한 이틀 후에 이제 두 딸이 증여세를 낸 셈인데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두 딸, 이 주택 구입 당시에 소득 신고 내역은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국은 이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게 확실한데 이러면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냈어야 되는데 그동안 내지 않고 있다가 이제 강경화 장관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니까 이제 뒤늦게 증여세를 낸 꼴이 됐습니다. 야권은 이 뒤늦게 냈다고 해서 탈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면서 좀 이제 후보 검증을 이제 벼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장녀의 이제 말하자면은 이중 국적 문제, 이중 국적이 아니라 미국 국적 문제죠. 미국 국적 문제에다가 이제 위장 전입 문제 여기에 한 가지가 이제 더 붙었습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 출범 첫 임시국회가 열리죠? 네, 6월 임시국회 그 30일간의 그 일정으로 이제 오늘 열리게 됐는데요. 이 새 정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그 인사청문이 있게 되죠. 또 그 공공부문 그 일자리 그 추경 예산안 이제 처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부조직 개편 문제를 다루게 됐는데 인사청문 절차와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 그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 국회 임명 동의 표결이 예정돼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야권이 여기에 뭐 응할 것 같지는 않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 31일 본회의가 한 차례 더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처리 여부가 주목이 됩니다. 과연 청와대와 그 여권이 그 야권을 이제 그 설득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이 되고요. 자, 새 정부는 그 10조 원의 그 추경 예산안 제출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뭐 공방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 정부 조직 개편안 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그 승격시키는 문제, 네. 이 산업자원통상부의 그 통상 기능을 이제 외교부로 이관하는 문제, 그리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이제 분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좀 다뤄질 예정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격이죠. 국정자문위원회에서 TF를 마련하고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김태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가 사실상 지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시간적으로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국정기획자문회가 인수위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고리선거를 했고 즉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예. 통상 그 인수위 2달 과정이 생략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에 대한 그 정리는 로드맵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한 50일에서 길게는 한 70일 정도 당정청 합동기구를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국정과제 로드맵을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언제까지예요? 이 운영 기간이? 지금 1차 목표는 6월 말에 끝낼 생각입니다. 아, 6월 말이요? 네, 또 일을 하다가 보면은 약간 더, 연장될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예. 관련 규정에는 50일에서 70일 정도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50일에서 70일이요. 예. 자, 근데요, 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처리가 좀 난항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지난 정권에서 이런 정도의 사유로 낙마시킨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그 고위공직자의 인사 기준, 이걸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언론이나 또는 야당이나 각계각층의 여론들을 다 수렴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수위도 없이 이렇게 출발을 하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야당에서도, 여러 가지 하실 말씀들 이해는 합니다만은, 빠른 국정 안정을 위해서 좀 대승적인 결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합의할 수 있는 인사 기준,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위장전입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 목적이다 않게 이익을 얻기 위한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예. 이런 위장전입이다 하면은 그건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예를 들면 김삼조 교수 같은 경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같은 예. 경우에 그 우편물을 외국 나갔을 때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잠시 주소지를 옮겨놓는다든지 이런 정도를 가지고 고위공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또 우리가 인재를 제대로 쓸 수 없는
또 그런 손실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안들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차제에.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도 반발을 하고 있고, 근데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글쎄요, 이제 오늘 각 당이 이제 아마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총들을 다 개최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면 입장들이 나올 텐데요. 어제까지 또 오늘 아침까지 저희 당의 당도 그렇고 또 청와대도 그렇고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고 또 설득도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설득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도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 국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예. 청문 보고서 채택되는 대로 바로 본회의 열어서 표결하면 되는 거라서요. 오늘 오전에라도 청문 보고서를 좀 채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후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만일 안 되면은요? 만일 안 되면. 예. 안 되면 이게 청문 임명이 늦어지니까 그만큼 어떤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겠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탄핵 때문에 장기간 사실상 국정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예. 예, 또 애초에 또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이낙연 총후보자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야당도 협조해줄 분위기였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이러저런 사유 때문에 지금 입장들이 바뀌신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좋은 결론이 날 거라고 그렇게 희망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러저런 사유가 뭘까요? 비서실장의 사과가 좀 충분치 않았다라든지 예. 또는 다른 후보들의 이장전이 문제가 나타났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다른 후보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야당이 직접 협조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있는 모양이던데요. 아니 그래서 이례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비서실장이 사과하고 이 기회에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또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대통령의 요청을 실어서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한 거고요.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도 관련된 입장들을 말씀하실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 자리에서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글쎄요. 그건 제가 청와대 안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TF팀이고 합의할 수 있는 인사 기준 마련하겠다 이 말씀이신데 계속 네. 이게 5대 비리 원천 배제에 변화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원칙에 있어서의 변화는 없을 거고요. 세부적으로 세부 항목에서의 이 합당한 기준에 네. 대한 논의와 결정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싶은데 네. 사실 이건 지난 정권에서도 지금의 야당이 여당일 때도 사실은 그분들도 주장을 하셨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사정부 들어서 첫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그죠? 일자리 네. 추경이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다 이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지금 이제, 추경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실업이 아주 심각합니다. 일자리가 아주 심각한데요. 위기이죠. 지난달에 보면 실업률이 지금 4.2%에다가 청년 실업률은 더 심각합니다. 11%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이걸 대처하지 않으면은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처할 수가 있고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발목을 잡을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추경을 통해서 좀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추경은 빚을 내지 않고 국채 발행 없이 해보려고 하거든요. 한 10조 원 정도 규모로 네. 예상을 하는데 이게 세계잉여금과 초과 세수분 이걸 네. 합치면 10조쯤 됩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을 고려하고 또 IMF나 OECD, 세계은행 다 지금 공이
한국의 재정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 현재 경제 상황이나 또 심각한 실업률들을 봤을 때 뭐 야당도 협조해 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대로 열심히 설명드리고 또 열심히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의장님께서 보실 때요. 지금 왜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야당들이 조금 부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아직 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들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 안이 나오면은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어쨌든 그러면은 이 추경의 효과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건데 언제쯤 일자리 정책 피부에 와닿게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종합적인 대책은 일자리위원회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네. 이제 우리가 일자리 그러면은 신규 창출 분야가 있고 그 일자리 질 개선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공공부문이 있고 민간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은 이번 추경에서부터 예산을 담아서 즉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공무원 늘리는 거죠? 네, 근데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예, 예. 지금 우리가 모자라는 공공부문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소방, 치안, 예. 치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 전달하는 우리 복지사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육, 교육, 이런 분야들은 우리가 모자라거든요. 지금 우선 충원을 해줘야 됩니다. 아주 근무 여건도 열악하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신규 창출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문의 일자리 개선은 이제 예를 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든가 하는 문제인데 그건 즉시 지금 효과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시를 할 거고 빠른 속도로. 그 다음에 민간 부분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창업, 스타트업 기업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아주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하고 또 창업도 맘 놓고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제반 여건들을 재정 투입을 통해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이번 추경에 담게 됩니다. 그런 분야들도. 예. 근데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과 관련해서 경총이 좀 다른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 측에서 반성부터 하라는 유감의 표시를 보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이제 말씀드리면 좀 길어지는데요.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돼요. 말씀하세요. 예.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 중에 제일 심각한 게 지금 양극화 아니겠습니까? 그 양극화는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양극화를 만들어내는데 사실은 이 경총, 그러니까 이 재벌들의 또는 대기업들의 이익단체잖아요. 이 경총도 그 책임에서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차피 이제 우리 사회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한다라면 경총도 책임 있는 주체로서 또 한 축으로서 어떻게든 머리를 맞대고 방안들을 만들고 좋은 해결책을 만들어야 될 텐데 모든 것을 다 비용의 문제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저항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업 눈으로만 보면은 예를 들면 비정규직이나 최저임금 이게 다 비용 절감의 문제로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노동자들 개별에게는 가족의 생활비이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는 거고 이런 게 또 소비로 연결되면서 어떤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건데 비용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정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시장 권력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비대해져서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좀 경청이 잘 살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예, 다시 돌아온 월요일 아침입니다. 7시 42분 27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한 주 시작 월요일 아침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정체가 도로 곳곳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방면 부천부터 신월까지 4km 구간 정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 10분 전에는 서인천 부근 4차로에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지금 처리 작업 때문에 이 부근에서는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서인천 부근 잘 살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도 인천 요금소부터 서인천 부근까지 7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는 모습인데요. 다시 반포대교 지나 영동대교 구간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같이 가는 강변북로 구리 쪽 보고 있는데요.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리는 모습이고 더 가서 성수부터 영동대교 구간도 다시 한번 서행입니다. 분당 수서로도 청담대교 쪽으로 출근길 교통량이 빠르게 모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장지 나들목부터 탄천 1교까지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 G7 정상회담이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이탈리아에서 열렸었죠.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제적 사안들이 논의됐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과 아베 총리가 나눈 대화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지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원론적 언급이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일 위안부 재협상을 기조로 삼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전 유엔 대사시죠. 오준 대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지한다. 이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진짜 이런 발언을 했습니까? 나중에 그 유엔 대변인이 해명을 했죠. 간밤에요. 예. 근데, 그런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 간에, 말하자면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조금 일본 측이 그걸 과장해서,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합의도 포함이 된 거 아니에요? 그 표현을 본다면,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얘기를 한다면. 그죠? 그렇죠. 국가 간에 뭐 어떤 합의를 하든 그것은 존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재합의를 해도 된다라는 식이 되는데, 일본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유엔 산하기구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을 권고한 건 맞죠? 그죠? 네, 지난번에 고문방지위원회에서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이 G7 정상회담에서 이 얘기가 논의가 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많거든요. G7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건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구테레스 사무총장과 아베 간에 이제 따로 면담을 했겠죠. 물론 이제 근데 G7 정상회담에서 모인 자리에서 만들어진 자리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말씀하시죠. 네, 보통 그런 다자 정상회의를 할 때는 항상 그와 동시에 그 기회에 이제 양자 회의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리에서 했다 이런 뜻인 건데요. 그것을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엔 산하기구에서 한일 간의 위안부 재협상을 위안부 협상을 개정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고 하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사무총장을 만난 기회에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합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을 좀 끌어내려고 그렇게 좀 과장된 해석으로 얘기했겠죠. 그렇다면은 이게 결국은 뭐냐면 유엔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도를 합리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좀 그런 면이 있죠.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유엔 측에서도 그게 아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한일 위안부 재협상에 영향은 크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그 사무총장이 한 말 또는 뭐 그런 것들이 지금 한일 간의 재협상이 된다면 그 재협상에 뭐 어떤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요. 예. 다만 뭐 그런 재협상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질지 어떻게 될지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은 그 사실상 그 한일 위안부 재협상에 관련해서 외교단을 벌써 시작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그 12월 합의를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반대하기 때문에 재협상이 필요하다 이제 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모든 국가 간의 합의라는 거는 그 한쪽이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사정이 됐다 하면은 다시 협의할 수 있죠. 원칙적인 문제로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그 협상 자체를 다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사실은 그 12월 합의라는 건 이제 한일 양자적인 문제로서의 위안부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국제적인 차원, 유엔 차원에서의 위안부 문제라는 건 또 다른 그거보다는 더 말하자면 요건이 강한 그런 국제사회의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그 12월 합의로서 이것이 해결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12월 합의가 한일 양자 간의 합의로도 잘못됐다. 그것도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 합의는 합의고 국제적인 차원의 위안부 문제는 아직 해결된 게 아니니까 그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전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어떻게 전개될지는 제가 예단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적 합의와 양자적 합의를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국제적 합의 같은 경우에는 해결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유엔 권고안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죠. 유엔에서는 그 위안부 문제에 관한 특별 보고관이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서를 낸 적이 있고, 이것이니까 저는 국제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2차 대전에 홀로코스트 문제, 유태인 학살 문제나 이런 것처럼 이런 일이 역사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이 되면 안 되겠다.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홀로코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유엔 총회 결의도 있고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해결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반론문까지 제출한 모양이에요. 그 유엔 권고안에 대해서. 그죠? 네. 그런 얘기를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시는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 이런 거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이라고 봐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제가 뭐라고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일본 자신에게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 홀로코스트 문제를 정리한 것이 독일 자신에게도 도움이 됐듯이 일본에게도 저는 궁극적으로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자회담 같은 경우에요. 이 일본하고 우리의 협상 지금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양자회담이라는 건 저희하고 일본하고 재협상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거를 이제 일본으로서는 그 12월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 이행되어야 한다 하는 입장을 견지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재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외교적으로 우리가 잘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참 요번에 G7 정상회담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북핵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룬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G7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룬 적이 있었나요, 과거? 과거에도 언급은 있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좀 강한 그 용어를 사용한 걸로 저도 봤습니다. 예.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금 북핵 문제가 어떻게 보면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안보 비확산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북한이 지금 우리 새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죠. 오늘 아침에도 발사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도발을 중지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물론 지금 그 도발의 내용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없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나 우리 새 정부 들어온 이후에 그런 수준의 도발까지라도 만약 하게 된다면, 북한이 오판을 해서 그런 도발을 하게 된다면 이제 그 후에 대응이 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좀 분명한 말하자면 경고를 주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북 제재 강화 얘기도 나왔는데 이 G7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대북 제재 강화와 유엔 차원에서 나오는 대북 제재 강화 이게 어떤 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대북 제재는 미국의 경우 일부 일방적인 제재가 있습니다만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다 유엔 제재가 이제 제재의 큰 줄기죠. 그리고 모든 전 세계 국가는 다 유엔 제재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G7 국가들이 유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니까 G7 국가들이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게 유엔이 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보셔야 되죠. 끝으로 간단하게 우리 대사님께서 38년 동안 하셨죠, 외교관 생활, 그죠? 그렇습니다. 예, 사정부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외교 상황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가 많은데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외교에서는 정말 현안이 이렇게 많은 때가 또 있었나 할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국가적 우선순위 이런 걸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고 외교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다 성취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좀 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양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준전 유엔 대사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